딜사이트 마감 노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정재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진영입니다.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 그런데 트럼프가 미스터 불확실성이라는 별명답게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시장에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기 첫날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겠다, 녹색 사기를 멈춰라라는 센 발언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는 트럼프인데요. 고민이 깊어지시죠. 트럼프가 쏘아올린 여러 공들,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잠시 후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먼저 거래소 쪽 분위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속에서 오늘 코스피 시장 낙폭이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그야말로 기댈 데가 없는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잘 버텨줬던 쪽, 그러니까 방산 쪽도 오늘 좀 밀리고 있고 원전 쪽도 세론이 나오면서 힘을 영 못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 1.4% 넘게 밀리면서 2,78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래소 쪽 분위기 확인을 해봤는데요. 코스닥 쪽은 좀 어떤가요? 네, 코스닥 쪽 오늘 하루 종일 보합권에서 움직이는데 방향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조금 전에는 상승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자, 오늘도 반도체주 중심으로 빠지는 가운데서도 2차 전지주 그리고 바이오주가 버텨주면서 지수의 바닥은 좀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0.16% 아주 소폭 오르면서 820선은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여기서 나오는 기침이 우리 시장에는 어떤 몸살처럼 다가오고 있는 흐름이 한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래도 이번 주 내내 계속 흐름이 안 좋았지만 조금 전에 상승 반전을 했으니까 오후장에 조금이라도 좀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죠. 딜사이트 TV 마감노트 필기 시작합니다. 이슈노트 함께 하시죠. 시장의 핫한 이슈들 점검해보고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저 김덕구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은요 트럼프 트레이드 얘기해보고요. 또 우크라 종전 수혜주로 꼽히는 방산, 건설 쪽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든 메디케이트 관련해서 바이오주 전략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자, 트럼프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의 사퇴설까지 돌면서 어차피 대통령은 트럼프라는 말까지 돌고 있습니다.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제가 지난번 트럼프 재임 당시에 새벽 방송 앵커였어서 그때가 기억이 나요. 매일매일 그 트위터로 시장에 엄청난 또 영향을 줬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트럼프 트라우마를 좀 갖고 있는데 앞으로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말씀하셨던 게 트위터 얘기를 하셔서 저도 생각나지만 트위터에다가 트위터 욕을 적은 사람이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치적 색깔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주관이 굉장히 뚜렷한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이제 주목하는 부분들은 이 사람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이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리기는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가 올라간 것도 사실이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바이든 대통령을 필두로 한 이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모두 표를 포기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 최근에 젤렌스키 대통령, 푸틴 대통령이라고 소개하고 이런 좀 논란들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대선에 마찬가지로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이번 주 초만 하더라도 이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사퇴를 진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바가 있었는데 네. 이제는 또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연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봐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지금 미국의 이제 대선 후보들에 대한 어떤 정치 자금들이 어떻게 활용되는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당연히 로비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금지가 되어 있죠. 청탁금지법 때문에 금지가 되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치 자금에 대한 로비가 굉장히 합법화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온 인물에 대해서만 그 자금을 쓸 수 있게 한정돼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후보와 이제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이 자금이 운용될 수밖에 없는데, 만일 그러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을 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불안감을 느낀다. 그러면 민주당 측에서는 이 자금을 쓰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정치 기반을 잃는 게 더 문제가 더 커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후보를 바꿔라라는 네. 식의 입장들을 많이 듣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이 기업이 계속 이제 3대째 우려먹으면서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전문 경영인 체제를 하지 못하면은 우리 빨리 대표진들 바꿔라, 임원단들 네. 새로 꾸려라라는 목소리를 주주들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와 마찬가지로 정치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앞으로의 변동성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11월 될 때까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시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가장 큰 업적은 사진 한 장 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성조기를 쥐면서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이 이미 승리를 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진 한 장 건진 것 때문에 여파가 굉장히 좀 커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네. 대신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는, 그러면 뭐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전력 사업들을 비롯해서 우리가 그 동안에는 중립지대라고 얘기를 했던 뭐 원전주들까지 좀 살펴서 얘기를 한다면은,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이것은 그러니까 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로서 제시한 발언일 가능성도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뭐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내비치고 네. 있는 것도 사실인데, 글쎄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뱉은 말을 지킨 것도 있지만 지키지 않은 것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말이 나왔지만 트럼프 트레이드 때문에 다시 또 주가가 조정받는 아이러니한 현상들도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증시입니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지금의 변동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 뭐 정말 뭐 틱 차트 매매까지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오히려 지금이 더 수익화를 하기엔 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인 시각, 그리고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전망을 하고 굉장히 좋은 종목들을 접근을 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지금 시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중소형주들,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좀 양호하게 좀 버텨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점을 좀 우리가 주목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우리가 단순히 관망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포트폴리오가 계속 후퇴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손실폭을 더 키우는 가능성도 좀 일부 있다고 봅니다. 대신 우리가 주도주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매각을 하거나 뭐 전량 매도를 하시는 건 좀 자제를 하신다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중소형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 매매, 그러니까 소액으로라도 단기적인 매매를 활용할 수 있는 모멘텀은 지금 시점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면은 오히려 지금처럼 증시에 대폭 조정이 왔을 때는 포트폴리오, 그동안 내가 좀 바이오 비중 너무 무거웠었는데 이거 좀 줄여볼까? 반도체 비중 언제까지 잘지 몰랐는데 조금 무겁네? 자동차 잘 갈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잘 안 가. 근데 이번에 반도체 쪽에서 내가 좀 눈여겨둔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네. 이럴 때 교체가 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재정비와 재구축의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 대선에 대해서는 뚜껑 열어봐야 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다라는 부분 언급을 해주셨고요. 다만 포트에 있어서는 주도주는 갖고 이때 중소형 주단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수익화 해보자라는 부분들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해서 또 미리 시나리오 짜보고 피해주, 수혜주들 어떤 전략 필요할지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신재생 쪽, 2차 전지 쪽 좀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점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밀어붙였던 가장 큰 핵심 중 하나는 이제 탈탄소화, 그러니까 이제 석유 에너지에 대한 의존율을 많이 좁히게 되면서 이제 자연 환경 보호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신재생 에너지 쪽을 자극을 하면서 뭐 태양광, 풍력 쪽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산업들을 이제 주도를 해 왔었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저유가 정책을 굉장히 많이 펼쳐서 정유사들로부터의 상당한 이점들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오히려 이제 이 저유가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질타를 했던 국가들이 바로 중동에 있던 국가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동하고도 사이를 그러니까 완만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외교에서 좀 실패했던 부분 중 하나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자, 그러면 오히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신재생 에너지를 추구했다라고 해서 중동하고 관계가 좀 완만해졌냐? 그거는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럼 신재생 쪽에서 타격을 받는 것이 무엇이고 득실을 따져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전력 발전 단가를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통상 우리가 뭐 원전만 놓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원전에서 발생하는 어떤 에너지 발전량과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을 발전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이제 2배에서 3배 이상까지 드러납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점은 만일 이제 풍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이제 바람이 좀 영향이 좀 적다. 그러니까 바람이 해상풍이 이제 뭐 초속 10밀리세크 미만으로 좀 나온다라고 하면은 발전 효율이 뭐 30%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제 서부 같은 경우에는 뭐 개활지가 굉장히 많고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해안 지역이라면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건 있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이 발전 설비도 한번 설치를 하고 나면 교체 주기라는 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소도 수명이 있듯이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되는데.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는 통상 이제 교체 주기가 한 2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에 있는 대형 풍력 단지 같은 경우에도 매년 이 블레이드를 교체하는 수요만 하더라도 1년에 뭐 8,000개 이상씩 블레이드가 폐기가 되는데 네.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유리 섬유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화학 첨가 소재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걸 재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환경을 지키겠다는 빌미로 탄탄소화를 주장했다가 오히려 환경을 더럽힌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것도 일리는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피해 섹터는 아무래도 풍력이나 태양광이 될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이제 또 내연기관차들을 또 선호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그린 에너지는 사기극이다라고 질타를 했던 것이 네. 결국 이 자금이 누가 벌어갔느냐, 이 산업을 양성하면서 어떤 나라가 돈을 벌었나라고 보니까 중국이 벌어갔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이제 우리나라가 GOW,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오프쇼어 윈드 에너지 어소시에이션 여기에 이제 21번째 멤버로 가입을 하게 됐는데. 실제로 GWEC가 훨씬 더 이 풍력 에너지에서는 좀 협력체가 좀 더 강한 개념입니다. 국가만 해도 80개 국가가 가입을 해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발간했던 보고서에 따르면은 지난 2023년도에만 전체 풍력 에너지에서 생산과 제조를 담당했던 국가는, 그러니까 매출을 만들어냈던 국가는 3분의 1 이상이 중국이더라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왜 M1 나라에다가 돈을 벌어다 주느냐, 미국도 지금 경기 어렵다는 식으로 질타를 하다 보니 이렇게 좀 많은 부분들이 좀 조정이 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수혜라고 한다면은 뭐 이미 눈치채셨겠습니다만은 뭐 방산 그리고 뭐 원전, 석유화학, 정유 쪽 이쪽 부분들이 클 수밖에 없겠죠. 대신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미 이제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미 좀 어느 정도 매물은 나왔습니다만은 네.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제 오버행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완벽하게 됐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은 지금 당장 원전주 지금 20% 이상 떨어졌으니까 두산 엘리베이터 한번 사봐야겠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네. 이번 2분기 실적까지의 좀 조정세들 좀 기다려 보시거나 아니면은 뭐 21선 이후까지도 조금 더 좀 호흡을 가다듬을 때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정유 쪽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슈가 하나 큰 게 있죠. 바로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지금 석유화학 쪽, 천연가스 쪽이 지금 계속 급등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기대감들이 좀 다시 한번 테마가 살아나는 영향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종목들이 좀 상승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고 있으니까 정유학주가 간다라는 기대감도 분명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안에서는 또 대왕고래 테마가 또 있기 때문에 또 일시적으로 또 그 변동성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에너지 종목들을 조금 선뜻 잡으시기에는 조금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차라리 다음 주나 그 다음 주까지는 조금 더 호흡을 가다듬는 시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차분한 매매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냉정함, 차분한 매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2차 전지 쪽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앞서서 뭐 뉴스에도 나왔듯이 트럼프가 자기 당선된 첫날에 전기차 의무화 폐지한다고 막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에 대한 2차 전지 영향 좀 어느 정도로 보세요? 그냥 발언일 뿐인 걸까요? 글쎄요,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일단 본인을 지지하고 있는 뭐 공화당을 로비를 굉장히 많이 정유회사들이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에서 처음에는 풍력, 태양광 쪽만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후에는 수소 에너지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가 또 편입됐고 원전이 편입됐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탄소 자체, 그러니까 열을 발생시켜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부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에너지를 찾다 보니까 나오게 된 게 결국은 또 원전까지 넘어오게 된 건데, 우리가 지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 집권 당시에도 원전 자체를 오히려 폐사하는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도 원전에 대한 부각을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았었어요. 네. 오히려 태양광과 풍력 쪽만 강조를 했었죠. 자, 근데 다시 원전 쪽이 뛰었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이 정책을 단기간에 달성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불리하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당선된다고 했을 때 2차 전지를 폐지하겠다. 이거는 집권 초기에는 시그널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한 3년 뒤, 4년 뒤를 주목을 했을 때면은 오히려 여기에 대한 조치들, 그러니까 IRA 법안에 대해서 뭐 폐지를 한다든가 조정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전기차를 모두 다 올스탑 시켜라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대통령을 2번까지는 뭐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 이유는 쉽지 않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성장 산업이라는 모점에서 봤을 때는 2차 전지 쪽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자동차에 기점을 둔 전지다 보니까 우리가 네. 전기차라는 주제로만 놓고 본다면은 2차 전지는 지금은 후퇴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가 뭐 데이터 센터라든가 기타 인프라 부분에서는 ESS 장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지금 많은 기업들이 방향을 틀고 있어요. 삼성 SDI도 그렇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다시 이제 반등을 하는 원인들도 이제는 뭐 이제 인프라 투자 쪽으로 좀 전환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 현 시점에서는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게 합당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관련돼서 이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지금 주목해봐도 될 만한 종목 좀 간단하게 점검을 해주신다면요? 저는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사실 이 종목을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네. 오히려 이 트럼프 트레이드를 믿고 접근하기에도 위험한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다음 주에 정말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나 낸시 펠로시 의장의 발언대로,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 뭐 대권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단 다음 주까지 좀 충분히 주목할 때는 오히려 트럼프 트레이드를 좀 벗어나서 실적주로 좀 주목을 하시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소개드린다면은 저는 SNS텍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NS텍이 이제 EUV 필요한 이제 블랭크 마스크 쪽 수출 실적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종목도 사실은 잘 가다가 갑자기 한 4% 정도 후퇴를 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미국에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중국에 대해서의 반도체 굴기를 제한하기 위해 엄청난 보복적 관세를 할 것이다. 그러면 중국 역시 한국에 대해서 편가르기를 시도하면서 다시 한번 관세 보복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에서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네. 뭐 이제 부각이 된 거죠. 반면에 SNS텍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국내 비중이 매출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출 같은 경우는 약 33% 정도 수준인데 이번에 이제 5월달 같은 경우에 블랭크 마스크 수출이 또 이제 상당 부분 전년 대비 47% 성장했다는 부분을 본다면 일단은 누가 대통령이 됐는지까지는 11월까지의 시간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 펀더멘탈로 접근한다고 볼 때는 이 SNS텍이 갖고 있는 매출 실적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딩보다는 이제 차분한 대응 필요한 시점 실적주에 대한 관심 가져보자라면서 이 종목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종전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뭐 종전 이슈 관련해서 방산주 영향도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방산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트럼프 수혜주로도 분류가 되고 최근에 뭐 수출주로서의 매력들 부각되고 여러 가지 이슈가 많잖아요. 방산주 어떻게 보세요? 일단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방산주들을 선택을 하셨을 거고 특히나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서 뭐 현대 로템과 같은 이제 굵직한 기업들을 많이 잡으셨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하셔야 될 거는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언제까지 계속 수출이 유효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조망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유럽이 최근에 이제 재무장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슬로건은 유럽에 있는 유럽에 있는 EU 회원국끼리라는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누가 쓰고 있느냐? 바로 의장국 역할을 하고 있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유럽은 사실 프랑스와 독일이 주축을 해서 방산을 구축을 해왔었고 우리가 뭐 탄약도 생산했었고 전차도 만들었었고 이런 현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유럽에 우리가 K9 자주포를 수출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독일의 독일의 이제 자주포로 이제 바뀌었었죠. 차륜형 자주포로 전환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독일 측에서도 굉장히 견제를 좀 많이 놨다라는 부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당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겠습니다만 전쟁 상인이자 무기 상인이라는 타이틀이 지난 정권 때부터도 계속 네. 있었습니다. 즉 록히드 마틴을 비롯해서 미국에 있는 방산 기업들이 오히려 유럽에 수출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한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더 가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방산주를 접근할 때는 어떻게 접근하시냐? 일단 현지화 전략, 즉 우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중국 기업이 한국에 공장을 차려서 제품을 생산하면 이 제품은 어느 나라 산이 되는 걸까요? 한국산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럽에서도 유럽 내 회원국들끼리 생산을 하자라는 빌미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유럽의 회원국들끼리에서의 저달 능력을 향상시키자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 들어갈지는 모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폴란드 현지화 전략을 좀 잘 구축하고 있는 뭐 현대로템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게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풍산 같은 경우에도 뭐 아직까지 폴란드 현지 공장에 대한 부분들 의논은 계속 중인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현재 이 조달 능력과 사거리 연장탄까지 좀 고려해 보신다라면은 실적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주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 필요하다. 현지화 전략이 잘 된 기업을 옥석 가리기를 해보자라는 부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풍산에 대해서 잠깐 코멘트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이 풍산을 방산주 내에서 좀 토픽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전쟁 물자들, 특히나 이제 뭐 차량이나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뭐 독일의 뭐 PGH 2000이라든가 뭐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더니 RCH 1200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RCH 155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탄약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생산을 하는 능력은 풍산만한 기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사거리 연장탄 자체가 이번에 이제 양산에 돌입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단 사거리 연장을 효과가 기존에 40km에서 60km까지 넘어갑니다. 이 60km까지 연장된 효과가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독일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볼카노 155라는 탄약이 있습니다. 이 탄약이 지금 독일에서 생산되고 있는 탄약인데 사거리가 약 70km입니다. 그 외에는 거의 다 50km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산 능력이 굉장히 빠르고 또 지금 네. 현재 유럽 내 탄약과 비어 있다는 점을 좀 활용해 본다라면은 오히려 실적 기대는 가능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풍산에 대한 얘기까지 나눠봤고요. 또 발빠르게 바이오주 전략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바이든의 사퇴설까지 도는 현재 시점에서 메디케이트를 왜 주목하셨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바이오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번에 미국의 의회 예산처에서 마찬가지로 발표했던 자료를 좀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미국의 향후 10년 동안의 정부 부채는 GDP 대비 7%를 미만으로 떨어뜨리기가 힘들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2034년까지 이런 내용이 나오는 원인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달했던 자금들, 전쟁 채권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저소득층들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학자금 대출, 그리고 주거 안정화 비용, 그리고 메디케이드가 포함이 되고 있는데 이 키워드를 다 말씀드리면 트럼프가 딱 공격하기 좋은 것들만 다 지적이 돼 있어요. 자,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나 민주당에서 연임이 성공한다고 하면 이 정책은 현행 정책이 고수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바이오 기업들, 특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CMO 기업들이나 CDMO 기업들 같은 경우에 좀 기대할 수 있는 바가 좀 더 커지겠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메디케이드라는 부분들을 기존에는 정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의료 혜택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국민들 개개인들에게 지원 금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을 했다라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낙수 효과를 더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방안들이 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일단 신약 후보 물질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네. 저는 이제 연내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수익 실현을 좀 과감하게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시기가 아무래도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 금리 인하 시기를 조정할 가능성이 금리 시기를 논의할 때쯤에 이제 한 번 더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여기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의 FDA가 이제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유사 제품에 대해서는 또 이제 도입에 대해서 규정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바이든 대통령의 메디케이드의 효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 내 제품들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시민들이 저렴한, 그러니까 효과는 비슷하지만 저렴한 제품을 쓸 수 있도록 폭을 넓게 만들어서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라는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많은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은 많겠습니다만, 뭐 개인적으로 뭐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도 좀 주목해 보신다면은 좋은 전략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든 메디케이드 관련해서 탑픽 종목 빠르게 또 선정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메디케이드 쪽이다 보니까 직접적인 바이오 종목 혹은 제약 종목을 보시는 것도 좋지만은 저는 네. 이 의료 AI 쪽도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정부랑 의사협회가 지금 갈등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국내에 많은 의료 AI 종목들이 좀 주가가 빠지고 있어요. 왜? 결국 의료 AI라는 것도 그러니까 의사가 없이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의사가 이걸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라든가 도입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향후 성장성, 그리고 매출 기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해야 되는데 이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사실 매출 부분들이 좀 부족해질 것이다라는 전망으로 오히려 좀 축소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저는 이게 이제 유럽의 AI 규제법 영향도 있긴 합니다.
합니다만은 국내 의존적인 매출을 갖고 있는 기업들보다는 오히려 북미 지역의 진출을 좀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은 한 번 정도 볼만하다라고 저는 좀 느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루닛인데 미국의 볼파라를 이제 지난 5월에 이제 인수를 이제 거의 완료를 했죠. 그러다 보니 인수를 완료를 한 상태고요. 더불어서 이제 미국 이제 빅파마 기업들과 동시에 이 루니스코프, 그러니까 이 진단을 이제 동시 진단을 하는 계약을 이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볼파라 같은 경우에도 뭐 미국 내에서 입지가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다 보니까 매출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잡힐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2분기 발표 이후에 뭐 진입하신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대신 이제 손절가를 좀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사실 꼭 의료 AI만 아니다 하더라도 뭐 반도체 섹터든 자동차 섹터든 지금 조정받은 섹터가 너무도 많죠. 그래서 네. 개별 종목에 너무 발목 끼시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뭐 만약에 손절을 좀 잡고 생각한다라면은 뭐 5% 미만, 그러니까 한 4,400원 선이 깨지지 않는 이상까지는 뭐 단기 보유의 단기 매매의 전략으로서 조금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절가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하자라는 부분 말씀하시면서 루닛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김덕구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바닥에 있는 고수익 종목을 낚아보는 시간이죠. 강태공의 월척 종목,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시장이 지금 이번 주 내내 분위기가 안 좋아요. 특히 코스닥 쪽은 특히나 소외되고 있는 느낌인데 용기를 한번 좀 불어 넣어주세요. 지금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정말로 주식 뭐 초보와 뭐 저 같은 뭐 이제 고수의 이런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뭐 일단은 뭐 한 가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보통 그래요. 우리가 뭐 해외 여행을 갈 때도 어딘가에 놀러 갈 때 비행기를 딱 탄다. 비행기를 탔는데 막 이 기후 변화에서 막 비행기가 흔들려요. 그러면 여기서 무서워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들 그냥 그냥 비행기 흔들리는구나. 내가 도착해서 뭐 하고 놀지?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지.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이 비행기 추락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즉 지금 시장 역시도 제가 늘 말했지만 저는 코스피 진짜 5천을 바라본다 할 정도로 굉장히 높이 바라보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일 일어나지도 않을 거니까 이 흔들림, 이 코스닥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와중에 너무나 당연하게 경험하게 될 기후변화 정도지 여기에 있어서 걱정해야 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이후에 이제 코스닥의 강한 상승과 함께 큰 시세 차익, 수익을 볼 생각, 수익을 보고 나서 무엇을 살까, 내가 어떤 것을 할까, 거기에 대한 희망으로 여러분들 그냥 머릿속을 채우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타고 있는 비행기가 안전하다, 그리고 행선지가 바르다라는 이제 신념이 있다면 그렇게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금연구역입니다. 혹시 흡연하시나요? 죄송해요. 전 비흡연자인데, 솔직히 이제 이거 그 프로그램을 좀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은 게 뭐 이게 이제 그냥 어원을 찾아서 수준인 것 같아요. 과연 이 기업은 왜 탄생했을까?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기업의 이제 대표님, 이제 CEO님께서 이제 딱 기업을 만들기 전에 이제 딱 담배를 피고 계시지 않았을까? 딱 예. 담배를 피고 있었던 이제 금연구역인 거예요. 어. 금연구역이니까 우리 관리자분께서 와가지고 여기 담배 피면 안 돼요. 여기 금연구역인데 왜 자꾸 담배를 피고 그래? 왜 피고 그래? 하면서 이 기업이 탄생하지 않았을까? 자, 힌트가 나왔죠. 네, 지금 바로 한번 보여주시죠. 자, 왜 자꾸 피코그램? 네, 좋습니다. 오늘 차서입니다. 기억 잘 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많은 분들이 진짜 기억만 잘 나면 돼요. 왜냐면은 진짜로 많은 분들이 정말로 제가 좋은 종목을 줘도 나중에 그 종목이 뭐였지를 기억 못 종목이 하시는데 너무 많으니까. 네. 네. 그 이 딱 하나 그 핵심만 기억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영어 공부도 이제 그림을 그려서 이제 이 단어를 외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상황을 그려서 그런 것처럼 종목도 그만큼 좋으니까 이제 딱 이런 이 유추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좀 이제 만들어가면 좋은 거고요. 사실 피코그램 같은 경우도 키워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뭐 말장난을 해서 그렇지 정말 모멘텀은 굉장히 괜찮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단 체코 원전 수혜주로서 부각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어제 발표가 났죠. 그래서 체코 뭐 우리가 원전 수주를 뭐 하게 됐고 물론 여기서 이제 뭐 웨스팅하우스가 뭐 소송을 건다 만다 하면서 여기에 따른 즉 바로 이제 뭐 그 수주를 할 수 없는 뭐 리스크가 또 발생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긴 해요. 하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그렇고요. 작년에도 이제 폴란드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갖고 체코 이런 수출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 하고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걸었지만 작년에도 이제 승소를 했던 부분입니다. 웨스팅하우스 자체적으로 너희가 소송을 걸어야 될 권리는 없다. 소송을 걸 수 있는 권리는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지적 재산권을 이렇게 요구할 만한 그런 권리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승소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도 이런 체코 원전 수준에 있어서 소송적인 부분, 이 리스크가 좀 발생하는 부분도 아무래도 좋게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예. 자, 그렇다라는 거는 제가 늘 말했지만 어찌됐든지 이 체코 원전 수주 사실 15년 만에 뭐 최대 이런 최대 규모에 달하는 수주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체코 원전 수주는 이제 앞으로의 시발점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던 게 일단 유럽으로서의 이제 강국인 프랑스도 이미 꺾었고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체코에서 발표하기를 어느 하나 그러니까 뭐 너무 비슷한데 그냥 이게 더 낫나가 아니라 뭐 하나를 본다 하더라도 월등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할 만큼 너무나 뛰어났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우리나라의 이런 원전 관련되어 있는 기술 이것들이 굉장히 인증이 된 부분이거든요. 예. 그럼 앞으로 이제 폴란드 시장이라든지 나와줘야 될 수주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이 체코 수주가 시작으로서 앞으로의 이런 원전 사업은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뭐 반도체 국가라고 하고 있지만 이제 원전 국가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굉장한 미래 모멘텀이 나와주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또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얘기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거부터 이제 이 정책 중 하나가 리쇼어링이라고 해서 해외 나가 있는 기업들을 자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전에 얘기했던 게 뭐다? 이런 이 해외 기업들이 자국으로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이런 전력을 지금 AI 이후로 이 전력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같은 경우도 원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실질적으로 이 웨스팅하우스가 원래 미국에는 웨스팅하우스라는 이제 또 원전 관련되는 업체가 있지만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체코 수주에서 떨어졌을 만큼 애초에 기술력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한테는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미국 내에서도 사실상의 원전 관련된 이런 모멘텀이 나와줬을 때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신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전 관련되는 모멘텀 피코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국책과제 우리가 국책과제라고 하면은 사실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국책과제를 통해서 이 방사선 이 융합 기술 관련되는 사업을 진행했던 이력이 있던 만큼 원전 관련되는 모멘텀 수혜주로서도 우리가 피코그램이라는 기업 이 종목 한번 눈여겨보면은 충분히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홈케어 뷰티 브랜드로서 신사업에 본격화하는데 그러니까 이 기업이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아는 원전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기업들 뭐 이제 우리 한전기술이라든지 뭐 이 그 에너토크라든지 잘 아는 이런 기술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처럼 애초에 뭐 원전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기업이라기보다는 원래 이 피코그램이라는 종목은 이제 생활 환경 가정 관련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정수기 필터 관련되어 있는 이런 쪽으로서 원래 좀 더 성장했던 그 기업이었고요. 그런 기업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원전이라는 모멘텀도 등에 업었고 최근에는 이제 올해 초부터죠. 올해 초부터 이제 신사업으로서 홈케어 뷰티 브랜드를 이제 브랜드를 해가지고 이제 셀리스템이라고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봐도 알겠지만 홈케어 뷰티입니다. 홈케어 뷰티이기 때문에 K-뷰티 관련되어 있는 이 모멘텀 수혜주로서 충분히 이 이슈를 받아볼 수 있는데 이 K-뷰티를 왜 무시하면 안 되냐고 하면은 올해 초가 아니죠. 이제 어젠가 이제 최근에 뉴스 나온 게 이 K-뷰티 관련해가지고 지금 역대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액을 봤을 때 이 상반기 수출액만 봤을 때도
역대급으로 수출이 됐을 만큼 과거에 이제 중국 이제 보따리 상인들 와가지고 막 이 화장품 사갈 때 그 이상보다도 지금 수출액을 보면 더 뛰어넘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만큼 이 화장품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화장품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 보면은 이미 K뷰티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굉장히 적게는 뭐 2배, 많게는 3배, 4배 이상 오른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라는 건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오르지 않은 종목을 찾아본다라고 했을 때 피코그램만큼 오르지 않은 종목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이 피코그램이라는 종목, 원전이라는 모멘텀을 등에 업고 앞으로 다가올 실적도 너무나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이제 화장품 관련되어 있는 뷰티 브랜드 관련되어 있는 또 신사업에서 나올 이 실적을 봤을 때는 지금도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 피코그램이라는 종목의 그 차트도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특히나 과거에 이 종목이 이제 보면은 뭐 원전으로 올랐다기보다는 이 당시에 무상증자를 진행하면서 거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무증 물량을 털었다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무증 물량을 털기 위한 또 추가적인 상승 흐름 이런 것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월봉 주봉상 봤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줘야 될 자리예요. 그러니까 완전 그냥 바닥까지 밀렸다. 과거에 바닥까지 밀린 상태에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지금 나와주는 뭐다? 기술적인 반등과에서 최대 거래가 터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바닥에서의 최대 거래 우리가 또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피코그램이라는 종목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4,000원 아래로는 여러분들이 분할매를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가격도 4,000원 아래죠? 네, 4,000원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혹시나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막 분석해봤더니 갑자기 내일 사고 싶어진다, 아니면 다음 주에 사고 싶어진다 하면은 4,000원 아래라고 하면은 충분히 그냥 부담 없이 매수해도 될 자리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목표 가격은 개인적으로 10,000원 정도 때는 뚫어내는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10,000원이 저항이기 때문에 10,0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지켜보시면서 손절가격 같은 경우는 과거의 최저점인 2,800원 정도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은 장기적으로 물리셔도 충분히 수익에 대한 기대를 해보실 수 있을 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체코 원전 수혜주로도 부각이 되고, 그리고 홈케어 뷰티 브랜드 신사업도 본격화되고 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나올 법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자, 피코그램에 대해서 설명 들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자, 먼저 키워드부터 띄워주시죠. 자, 팁 몇 개 드릴까요? 카페에서 하는 말인데. 그 티가 아니에요. 이제는 아까 전에는 이제 담배를 폈으면은 네. 이제 담배 냄새가 밴 겁니다. 네. 이제 옷을 사러 가요. 아, 그래요? 옷을 사러 티셔츠예요? 갑니다. 이 대표 CEO면은 담배 냄새 배면은 그거 버릴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옷을 이제 사러 갑니다. 네. 갔더니 그래서 티를 몇 장이나 드릴까요? 했더니 거기서 이제 딱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자, 티를 이제 몇 개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과연 몇 개라고 대답이 나올지 보겠습니다. 싹장이었군요. 싹장. 아주 친절한 T3, 대표예요. 아주 그렇습니다. 그냥 주변에 선물도 주려고 아주 친절한 대표입니다. 네. 자, 왜 가지고 오셨는지 설명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T3라는 종목 정말 뭐 T를 사서 가져온 건 아니고 네. 근데 실적 이거 보면은 좀 좋아요. 사실 이 기업이 정말로 지금 뭐 차트라든지 재무라든지 뭐 이 흐름 봤을 때 굉장히 안 좋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종목이 좀 기회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일단은 뭐 키워드와 함께 좀 설명을 드리면은 아마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정말 사고 싶어질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지금 제가 최근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는 예전에 이제 삼성 같은 경우가 뭐 한다 했습니까? 이제 삼성이 이제 파리에 가가지고 지금 플립이라든지 갤럭시 링이라든지 이런 것들 시연 행사를 했는데 거기서 오히려 또 중점적으로 얘기한 거는 이 XR 헤드셋에 대한 부분, 그렇죠. XR 헤드셋에 대해서 분명히 집중을 해달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반기에 출시에 대한 이 모멘텀 기대감을 불러일으켜 줬어요. 근데 제가 뭐 예전에 얘기했지만
있지만 이 XR이라는 거는 분명하게 말씀드렸다시피 메타버스의 영역으로 넘어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보면 XR 플랫폼을 출시된 수혜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건데 이 메타버스 시장이라든지 플랫폼 이런 걸 얘기했어요. 그 당시도 얘기했던 게 이 애플 헤드셋 때 맨 처음에 출시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로 막 기대를 많이 했어요. 심지어 진짜 이거 뭐 진짜 미국까지 넘어가서 그거를 사와서 리뷰를 하는 사람이 있을 만큼 이 정말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컸는데 전에도 말했지만 이 기기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메타버스 역시도 더 추가적인 상승세라든지 성장이 못 나오는 이유는 플랫폼의 부재라고 했거든요. 기기가 있어봐야 게임 뭐 즐길 거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상의 스마트폰이라는 것도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에 이제 이 핸드폰을 가지고서는 할 수 있었던 게 전화랑 문자밖에 진짜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요즘엔 스마트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게임도 너무 재밌어졌고요. 이제 포털 사이트 검색도 가능하고 뭐 이제 동영상 채널도 막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컴퓨터가 없어도 될 정도. 그러니까 사실 뭐 PC방이라든지 오락실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씩 이제 무너져가는 이유가 이런 스마트폰의 이 성장이라 보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결국에는 해야 될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 XR 헤드셋 초기 버전에는 아무런 플랫폼이 없다라고 사실 보셔야 돼요. 정말 기본적인 예전으로 치면 정말 우리가 전화와 문자만 하기 위해서 그냥 무선 핸드폰 이 정도의 기능이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제일 필요한 거는 이 플랫폼에 대한 이 생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T3 같은 경우는요. 이 기업의 이 삼성전자 XR 플랫폼에 있어서 메타버스 관련된 이런 게임이라든지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제작하는 기업이고 동시에 또 내년에 또 이제 출시하는 메타버스 관련된 이런 게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관련된 반사익을 좀 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또 그리고 두 번째로 사실 이게 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기업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과거에 셀트리온의 기업 가치를 믿고 투자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셀트리온이 정말 공매도와 굉장히 많은 이 공매도 때문에 굉장히 머리를 많이 속을 많이 썩였던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그렇죠. 셀트리온이 그 당시에 뭐 했냐고 하면은 나는 주주들을 위해서 공매도와 전쟁을 선포한다라고 하면서 공매도를 하면 할 때마다 오히려 자사주 매입을 하는 등 이 셀트리온이 당시에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공매도가 손을 들었고 셀트리온이 그 이후에 2배, 3배 이렇게 막 올라갔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이 기업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에 대한 이런 무언가를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피코그램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요.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이제 자사주 취득도 하고 있고요. 자사주를 소각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기업이 차트만 봤을 때는 사실 진짜 야 이거 이렇게 흘러내리니까 이제 지하실 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 상장 폐지까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주주들한테는 불안할 수 있어요. 그 불안함을 달래주기 위해서 오히려 뭐 하고 있다? 이 올해만 지금 작년까지 하면 좀 더 몇 번 되고요. 올해만 본다 하더라도 이 자사주 취득을 이제 취득 및 소각만 올해 거의 3번 이상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어도 이 기업에 대해서 완전히 손을 놓고 있진 않다. 정말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좀 보시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뭐 메타버스 뭐 이런 것들만 가지고서 또 기업이 뭐 이런 사업 목적에 있어서 이 개인 투자들의 이런 투심을 불러일으키긴 좀 애매한가 싶어가지고 또 이제 신규 IP 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으로서의 다각화를 또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개인 투자들을 위한 정말 주주들을 위한 뭐 이런 사업을 많이 진행하는 만큼 충분히 오히려 지금 자리가 정말 저가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나중에 추후 여기서 뭐 다른 모멘텀을 막 갖다 붙여가지고 주가가 정말 강한 상승세가 나와준다고 하면은 야 정말 아마도 이렇게까지 싼 종목은 없지 않았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종목이 T3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자 그래서 T3라는 종목의 이제 차트를 설명드릴게요. 이제 하방 추세 돌파하고 강한 상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추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추세 돌파가 나오면 일단 상승으로서의 기대감, 추세 돌파는 이제 이 반전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T3가 차트갈까요? 여러분들이 막 걱정할 만한 그런 사실 구간은 아니라 생각을 해요. 걱정할 구간은 아니라 생각하는데 개인들 입장에서는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내가 뭐 여기서 작년에 샀는데 1년 내내 그냥 상승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가고 있으니까 하락을 할까 불편할 수도 있는데 아까 했지만 여기에 대한 부분만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인 투자 이런 것들 나와주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해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뭐 주봉 월봉 추세를 봤을 때도 이미 하방 추세 때가 이제 돌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돌파가 지금 나오면서
주봉상 단기간에 보면은 돌파가 나오면서 원바닥 앤 투바닥을 찍고 돌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실 1,400원만 강하게 뚫어내주면 강한 상방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T3라는 종목은 개인적으로 지금 1,125원 아래, 1,250원 아래, 그러니까 1,250원이 단기 저항이니까 1,250원 아래서 그냥 얼마든지 매수하시고 주워 담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목표 가격은 사실 개인적으로 2,000원 정도, 2,000 정도까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1,0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동전주로 회귀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주식 종목 가져와 보셔도 괜찮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T3는 1,400원이 분수령이다. 이제 이렇게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자 전문가님 한 1분 정도 시간 드릴 수 있는데 NP 있잖아요. 네, 그제 말씀해주셨던 NP가 지금 최근에 수익률이 좋더라고요. 자 추가 대응 전략 좀 전해주실까요? 근데 사실 이 NP를 정말 이걸 뭐 얘기를 해야 되나 싶은 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100% 이하는 취급도 안 한다 했습니다. 100% 이하는 그냥 조도 안 가지는 종목이다 말씀드렸던 만큼 취급을 안 하는데 정말 제가 여러분들 분할매만 잘했다고 하면요 10% 20% 이상 올라간 종목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NP 같은 경우도 소개시켜드리고 뭐 지금 단기간에 23% 정도 이렇게 시세 차익이 나와주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이 딱 저항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목표가를 2배 이상 잡아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20% 분명히 수익이 났는데 많은 분들이 아우 손실 났잖아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늘 말하지만 수익 구간에서는 팔아야 되고요. 줄 때 챙길 줄 아셔야 되고 NP 같은 경우 사실상에 지금 뭐 팔았다가 다시 사신다 하셔도 2,200원대만 안 깨면은 애초에 잡아드렸던 6,000원, 8,000원까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얼마든지 수익보 나올 수 있다. 강태공 전문가는요 최소가 100%지 최소 10%, 20% 이런 거는 수익으로 취급도 안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확실한 신념을 심어주시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투자 인사이트를 넓혀보는 시간입니다. 역발상 투자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바로 첫 번째 리포트 열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자 이번에 첫 번째 리포트는 코미코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유안타 증권이고요. 목표가를 14만 원으로 상향했는데 2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큰 폭으로 상회한다. 그리고 아시아 법인 가동률 정상화, 실적 개선의 초입이다. 북미 고객사 선단 공정 확대 수에 세라믹 히터 수요가 견조하고 그리고 자회사의 수익성도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이 기업 반도체 세정 식각 업체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말이 좀 어렵습니다. 자, 이거 왜 가지고 오셨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이 동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세정 코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이제 세정 코팅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이 밥솥의 비유를 많이 해요. 그래, 밥솥에 밥을 하면 밥을 푸고 나서 이제 밥알갱이가 남아 있잖아요. 네. 그거를 깨끗하게 처리해 주는 걸 세정. 그리고 밥솥을 이렇게 벗겨질 수 있으니까 예. 그걸 이제 코팅을 해주는 걸 코팅. 그래서 예. 세정 코팅이라고 말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의 제품들이 엄청나게 이제 미세화가 되고 고단화가 되고 여러 가지 패키징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정이나 여러 가지 코팅 관련된 기술은 계속적으로 반도체 장비 쪽에 수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 나노가 뭐 7나노, 5나노, 3나노, 2나노, 1.2나노, 1.6나노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세화가 많이 들어가면 미세화를 통한 장비에 대한 부분에서도 세정과 코팅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이제 패키징 확대에 관련된 부분도 앞에서 얘기 잠깐 해드렸지만 뭐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HBM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 관련된 이슈가 계속 되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메모리를 계속 쌓고
그리고 패키징 기판에다가 이 놓고 이제 구멍을 뚫어서 만들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내구성이 기본적으로 좋아야 됩니다. 반도체 웨이퍼 자체가.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코팅이나 세정을 좀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TSMC 2분기 실적이 나왔죠. 실적을 보시면 2분기 컨센은 역시나 상회를 한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7나노 이상의 첨단 공정에 대한 부분이 20.1%가 증가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성능 컴퓨팅 관련돼서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이제 이쪽에서 이제 구현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아마도 GPU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관련된 부분의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면 결국에는 뭐 이 26년에 SK 하이닉스와 HBM4 관련돼서도 이 외주 양산 관련된 계약을 좀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그 관심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TSMC에 대한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실적 좋았고요. 그리고 TSMC 좋았고 마이크론도 좋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남아 있다라는 네. 거죠. 그리고 나서 SK 하이닉스 실적을 확인한 후에 이제 주가가 본격적으로 좀 제자리를 찾고 좀 안정적인 상승세가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의 모멘텀이 본격화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 지금 빅테크 관련주들이 좀 조정을 받기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내 쪽에서도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을 받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미국에서 러셀 지수라고 해서 중소형 관련된 지수들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좀 의미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럼 국내 쪽에서도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부분에 낙수 효과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다음 주가 SK 하이닉스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실적 장세로 좀 전환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감안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반도체 소부장에 주목할 때가 온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 리포트를 가지고 오신 건데요. 자 리포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예, 유한타증권에서 투자 의견 목표가 14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제목을 보시면 아시아법인의 중심의 실적 개선세가 부각이 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321억으로 이제 실적 컨센을 상회를 할 거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예. 그 중요한 부분은 24년과 25년 영업이익이 각각 1,316억에서 1,872억으로 늘어난다라고 하는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330억 나왔던 회사입니다. 근데 올해 1,316억이 나온다고 와, 하면 몇 퍼센트인가요? 4배 정도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미리 올랐고 그만큼 긍정적으로 본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세정 코팅 쪽에 대한 부분, 이제 국내 메모리 쪽 반도체에 대한 회복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아시아 법인 가동률에 대한 법인에 대한 정상화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아시아 법인을 보면 싱가포르 법인이 있습니다. 이 싱가포르 법인은 북미 쪽 메모리 반도체 쪽 마이크론이나 UMC 등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고객 가동률에 대한 회복이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유럽 신규 세정 장비사 쪽에서의 수주가 본격적으로 이어지면서 수익이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와 그리고 대만 법인이 있습니다. 대만 법인은 역시 TSM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TSMC가 선단 공정 관련돼서 가동률에 대한 상승이 계속적으로 중장기적인 확보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와 그리고 국내 쪽 안성법인 관련된 부분은 있는데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설비 투자를 이미 좀 진행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계속 비용적인 부분이 들어갔다. 근데 4분기부터는 양산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어서 영업이익이 레버리지 쪽으로 이제 실적이 확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미코세라믹스라고 하는 자회사인데 작년에 이제 이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 영업이익이 228억 정도 흐름인데요. 세라믹 히터의 수요가 상당히 여전히 건조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세라믹 히터가 뭐냐면 ALD 장비 쪽에 들어가는 증착 장비에 들어가는 웨이퍼를 열 전도를 잘 잡아주기 위해서 만드는 제품이에요. 근데 국내 쪽보다는 일본 쪽이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한 그런 제품인데 동사에서 유일하게 이제 제품에 대한 양산을 진행을 해서 이제 침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라믹 히터에 대한
판매가 올해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중화권 반도체 쪽에 거래선 확대가 진행이 되고 여기에 이제 ESC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새롭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세라믹 전전척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웨이퍼를 정전기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도 뭐 15에서 20억 달러 수준, 국내로는 한 2, 3조 정도 시장이기 때문에 이것도 새롭게 이제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이제 인텔의 대규모 캐파와 그리고 중장기적인 수혜가 역시나 히스브로 법인 쪽, 이미 동사도 히스브로라고 하는 법인을 미국 쪽에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거를 요약을 해드리자면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고 있고 해외 시장, 싱가포르, 대만, 중국, 미국 모든 사업장에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신규적인 설비 투자에 대한 자회사 실적까지 더해지고 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박자가 다 맞는 듯한 느낌인데요. 실적의 전망에 그리고 자회사의 수익성 개선까지 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포트 바깥에 있는 투자 포인트도 들어볼까요? 예, 이게 미국 반도체 보조금이 본격적으로 이제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삼성전자가 이미 이제 보조금 지급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미국에 전반적으로 투자를 한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동사도 히스브로 쪽에 신규 팹 투자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피닉스나 오스틴에 투자 진행한 부분이 결과적으로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설비 투자가 이미 좀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사가 인수한 미스코 세라믹스에 대한 투자, 그래서 세라믹 히트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세라믹 전전척 관련된 부분의 투자도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 그런 것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가격을 여쭤봐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81,000원대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목표가는 14만 원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14만 원이 지금 24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평균 PER 14.5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는 가격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기술적인 흐름으로만 보면 앞선 고점이 98,400원이거든요. 그래서 9만 원 안착을 하면 이제 98,400원까지 간다라고 보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9만 원을 안착하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월봉상 보시면 결국에는 이 역사적인 신고가를 계속 갱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98,400원을 돌파하면. 그렇기 때문에 9만 원에서 98,400원 이 부분을 잘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고점을 갱신하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98,400원 전 고점을 뚫는다면 역사적 신고가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리포트 열어보겠습니다. 한샘인데요. 신한투자증권이고 목표가는 78,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주택 거래량 회복 기대감이 확대하고 있다. B2B 홈퍼니싱 부문 양호한 실적, 2분기 리모델링 부문 실적은 저조하고 배당 수익률은 6.5%로 긍정적이다. 자, 사실 그 최근에 이 가구계 쪽의 경쟁이 치열한 것 같더라고요. 1위와 2위가 이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데 리바트가 한샘을 제쳤다라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한샘을 봐야 하는 시기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일단 뭐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뭐 계속 1위를 했었던 업체가 결국에는 1위를 할 가능성이 높지 다시 않겠느냐라고 돌아온다.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금리 인하의 가장 큰 모멘텀이 이제 주택 경기의 활성화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주택 경기가 결국에 돌아오면 당연히 이제 뭐 리모델링 쪽 관련돼서 인테리어 쪽 관련된 업체들도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미국의 이제 9월 금리 인하가 본격화된다라고 하면 국내 쪽에도 금리 차이를 좀 좁히기 위해서 또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국내뿐 아니라 이 부분들이 해외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해외 쪽에 역시 여러 가지 신도시나 주택을 만들고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된 부분도 있고 이것도 이 사우디가 2030년까지 뭐 5천억 달러, 650조를 들여서 새로운 도시를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좀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 인테리어 관련된 종목들은 결과적으로 내수와 더불어서 해외 쪽에 얼마만큼 빠르게 진출하는지 그거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옴시티 뭐 이런 건 사실 그
뭐 이게 논외 얘기입니다만 이거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좀 불안하거든요. 뭐 아무래도 이제 돈이 사우디가 없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뭐 예. 650조에서 1,300조까지 돈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네. 25년에 1차적인 거를 완료하고 음. 30년까지 간다고 하니까 내년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어느 정도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리포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왔고요. 목표 주가는 78,0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뭐 제목을 보시면 아쉬운 2분기에 대해 실적 그리고 하반기 기대감은 그래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첫 번째 보시면 이제 기대되는 주택 거래량 그리고 회복수의 업종은 탑픽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신한투자증권에서 왜 이렇게 탑픽으로 보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25년 이후에 입주 물량이 축소가 되고 그리고 전세가가 상승이 본격적으로 되고 있다. 거기에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정부가 규제를 완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스트레스 DSR이나 뭐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대상 확대가 진행이 되면 결국에는 주택 관련된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에 대한 부분은 실적으로 커버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자사주에 대한 활용 가능성에 대한 부분으로 충분히 뭐 만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또 밑에를 보시면 예상보다 긴 거래량 그래서 실적 시차로 2분기 실적 부진하다 하지만 하반기에 개선이 전망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때 연결 매출액을 보시면 뭐 5,021억, 영업이익 136억이라고 하는데 영업이익 기준은 컨센서스를 하향 조정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을 보시면 뭐 리모델링에 대한 시차가 원인이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생각보다 뭐 리모델링 시장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 중심의 주택 거래량이 회복이 되고 있고 하지만 높아진 주택 가격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에 대한 뭐 가격 민감도가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와 결과적으로 길어진 주택 거래로 인해서 이게 주택이 거래가 되면 그 흔히 말해서 오래된 주택을 거래를 많이 해야 그거를 사서 리모델링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리모델링이 좀 부진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7월에 있어서는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다. 라는 거는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 규제도 완화가 되고 공급 부족 등을 이용한 이 주택 거래량의 회복세가 강세로 좀 전환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B2B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원래 이제 관련된 인테리어 관련된 업체들은 B2B가 상당히 좋은데 동사는 75% 정도가 이 B2C에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B2C의 수익성 회복이 높아지면 동사에 대한 수익 매출에 대한 확대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그나마 B2B에 대한 부분이 B2C로 전환이 되면서 좀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로 주택 거래량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지금 이쪽의 전망도 좋아질 것 같은데요. 자, 리포트 바깥의 이야기도 들려주시죠. 네, 최근에 이제 가구 업체들이 매트리스 시장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이 슬리포노모믹스라고 이 수면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확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잘 자는 것에 네. 관심이 커지고 그렇죠. 있다. 네,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잘 자는지, 어떻게 잘 먹는지 뭐 이런 게 계속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는데 돈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래서 침대와 어떻게 보면 매트리스가 거의 유사한 그런 방향이잖아요. 예. 그리고 한 번 사면 좀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엄청 비싸고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가구 관련된 인테리어 관련된 업체들이 매트리스 시장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2011년에 이 관련된 시장이 4,800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22년 기준으로 한 3조 시장으로 50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만 보면 지금 뭐 2년이 더 지났기 때문에 3조보다는 더 높은 시장 형성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사도 역시나 18년에 포시즌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런칭을 했고 제품 유로 601의 제품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1,200억 그리고 2021년에 1,300억, 2022년에 1,300억. 근데 매출이 계속 정체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매트리스 시장에 대한 부분을 얼마만큼 잘 타도하는지가 관건일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백화점은 최근에 뭐 몇 년 전에 지누스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22년 5월에. 이게 이제 지누스라고 하는 회사는 아마존에서 가장 많이 매트리스를 파는 업체로 알려져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매트리스 시장에 대한 부분도 역시나 이 가구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매출 다변화를 시도를 하는
하나의 뭐 계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 다양한 매출처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성장 동력을 키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구 회사다 보니까 이런 수면 경제 쪽에서 침대 제작으로도 좀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인사이트도 들려주셨고요. 자, 목표가가 78,000원으로 나왔었는데 지금 가격 보면은 한 61,000원대입니다. 네. 자, 가격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PER 이제 올해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보면요. 78,000원 20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게 낮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높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 가지 뭐 차별적인 실적, 6.5%의 배당 수익률, 그리고 자사주 활용에 대한 부분을 보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리고 지금 상업 부분에 대한 자회사 가치를 별도로 평가하는 방법을 취득해서 계산해 보면 이 가격이 충분하다라고 뭐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뭐 6만 원에서 6만 9천 원 보시면 이 구간대, 그러니까 6만 5천 원에서 6만 9천 원이 단기적으로 계속 뭐 저항을 좀 작용을 했었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좀 돌파하는지가 관건일 것 같고 이 구간을 돌파를 하면 결과적으로 이 뭐 최근에 월봉상 보시면 뭐 몇 년간 조정을 받았었던 흐름입니다. 맞아요. 22년부터 24년까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한 8, 9만 원 뭐 그 신한투자증권이 말했었던 그 가격대까지도 뭐 가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물대가 쌓여 있는 65,000원에서 69,000원 정도를 뚫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7만 원, 8만 원대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창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익률 4대 천왕의 종목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죠. 수익사왕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강호진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뭐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이 AI 그리고 IT 업종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IT 업종들 내에서만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좀 이어져 왔었는데 사실 이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이 제약바이오 기업 매출이 대략적으로 40조 원을 좀 돌파를 했다라는 소식이 좀 있었고, 그런데 이 안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20% 수준의 증가를 좀 보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 매출액 증가분 그리고 영업이익 증가율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제 신규 수주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는데, 이번 달 초였죠. 7월 2일에 새로운 공급 계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제약사와 1.4조 원 규모의 이제 위탁 생산 공급 계약을 이제 맺게 된 건데, 이 단일 계약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규모의 계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신규 수주들로 통해서 지금 쌓아둔 올해 신규 잔고가 지금 대략적으로 2.7조 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매출 같은 경우에는 3.7조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벌써 이 신규 수주 잔고액만 봤을 때도 전년 대비 매출했을 때 70% 이상의 잔고를 지금 이미 쌓아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좀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이 주가는 박스권 안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실적 시즌도 돌아오게 되면서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도 이제 마일스톤을 받아내게 되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실적 모멘텀으로 좀 더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 SP를 통해서 이 스텔라라를
지금 마일스톤을 좀 얻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 둘씩 실적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쉽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IT뿐만이 아니라 제약바이오 업종도 굉장히 좀 탄탄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실적이 뒷받침이 되거나 업황이 좀 살아나는 업종들을 보게 되면은 메이저들의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것들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기술주들이 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이 차익 실현 물량들이 이런 제약바이오 좀 탄탄한 기업들로 다시금 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적을 좀 잠깐 한번 보여드리고 가면요. 실적을 잠시 보여드리면은, 자, 지난 이제 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7천억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시기인 이제 2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크게 빠르게 좀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20년도에 1조 원을 넘게 되더니 그 이후로서는 거의 1.5배 수준 증가했고, 그다음 2배, 이렇게 가파른 성장세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뭐 3억 불 정도였는데 이제는 20억 불, 40억 불 계속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주가의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영업이익도 보더라도 1,000억에 미치지 못했는데 이제는 1조 원을 돌파하는 그런 성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5공장까지도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1.4조 원에 대한 수주를 이제 본격적으로 5공장에서도 생산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6에서 8공장까지도 증설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 CDMO 기준으로 봤을 때 글로벌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점점 많은 이 글로벌 빅파마로부터 이 제안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성은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돼서 굉장히 좀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요도 이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도 넘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이제 6에서 8공장까지도 증설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제 미국 내에서도 그 부분이 좀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까지도 남아 있다. 그래서 실제로 나와 있는 실적 모멘텀에 더해서 그런 기대감까지도 더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뭐 60%대에서 50%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5000%대로 지금 많이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을 벌면서 돈을 쌓아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또 다른 재료를 좀 보자면은, 최근에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이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여러 가지 좀 여러 산업에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 바이오 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생물보안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 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좀 규제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좀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국내 제약 바이오사들로 반사 이익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2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하게 모멘텀으로 좀 작용이 될 것이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를 기반으로 지금 수급 상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수급을 보시면은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순매수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이런 수급 개선세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추가적으로 가격 전략까지 안내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가격대가 이제 80만
40만 원대에 좀 머무르고 있는데, 그래서 매수가는 좀 제가 오전에 이 꼬리 구간에서 좀 준비를 했다 보니까 좀 낮게 잡아드렸거든요. 매수가가 이제 80만 원에서 82만 5천 원 정도로 매수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제가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박스권 상단 구간인 90만 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 단기 추세가 좀 깨질 수 있는 가격대인 77만 원으로 잡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호진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호진 전문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갖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 투자 포인트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반도체에서 빠져나간 자금들이 그 돈들이 어디로 흘러갈까? 이 실적이 나오는 바이오주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이 미중 간의 바이오 갈등이 격화가 된다면 그에 따른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라는 부분 언급을 해주셨고요.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라는 부분까지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확인해 보면 목표가 90만 원, 손절가 77만 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주영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소외된 K푸드 대장주 오리온을 좀 준비를 좀 했는데요. 자,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될까 이제 고민하시는 분이 많으실 줄 아는데, 물론 이제 오리온 같은 펀더멘탈이 좋은 종목을 이제 저가에 분할 매수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해외 시장 개척 전략을 바탕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높은 인지도를 쌓고 있고요. 안정적인 이제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매년 이제 다양한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간편 대응식으로 닥터유, 제조 용암수들을 신규 사업으로 좀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그 오리온의 해외 쪽 보시게 되면요. 중국에서 이미 굉장히 좀 잘 팔리면서 성숙화가 되어진 모습이고, 또 베트남 법인들을 통해서 현지화뿐만 아니라 동남아 시장 개척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인도도 이제 2021년도에 공장을 준공해서 지금 인도 시장 개척을 좀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해외 쪽 분위기, 특히 미국 쪽에서 K-팝의 어떤 한류에 대한 인기가 좀 높아지면서 K-푸드에 대한 위상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호브칩이 미국에서 반응이 조금 오면서 오리온 측에서 지금 현지화 공장을 재개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업황 자체는 상당히 좀 좋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오리온이 최근에 이제 주가가 급락이 나왔던 이유가 올 1월 달에 이제 그 레고캠 바이오를 좀 인수를 하면서 이제 음식료 업종에 있는 오리온이 바이오를 인수하는 것과의 어떤 시너지가 날 수 있느냐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을 인해서 종목이 좀 하락했었는데, 되게 이제 그 리거캠 바이오도 낮은 단가, 이주 단가가 5만 6천 원 정도 되는데 지금은 7만 원대 수준이니까 한 50% 가까이 주가가 좀 올라주고 있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 구간대에 굉장히 좀 저평가되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재무제표와 이제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요. 지금 이제 오리온의 그 재무제표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일단 대주주 지분율 43%, 국민연금 9%, 웨스턴 글로벌 인베스트 5%, 지금 50%가 넘어가는 지분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자, 실적을 좀 보시게 되면요. 매출은 2021년도에 2조 3천억 하다가 올해 이제 3조 1천억까지 꾸준히 좀 늘어가는 모습, 영업이익도 3,700억 하다가 올해 이제 5,500억 정도까지,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도 2,600억 하다가 이제 4,300억까지 늘어나는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실적이 좀 좋다 보니까 자본 총계도 2,200억에서 3조 3천억까지 이제 꾸준하게 늘어가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이제 시가총액이 3조 6천억 정도 수준이니까 상당히 지금 가격적인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조금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차트 한번 보시면요. 차트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지금
지금 이제 오리온의 월봉상의 모습이거든요. 보시면 20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적은 계속적으로 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반대로 계속적으로 좀 하락하면서 지금 PBR 거의 1배 정도 수준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연봉 기준, 그러니까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9만 원대에서 8만 원대는 상당히 조금 매력적인 가격대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매수는 이제 지금부터 9만 원대까지 분할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자, 목표가는 1차적으로 11만 원대, 손절 라인 때는 뭐 크게 의미는 없지만 전저점을 이탈하는 7만 원 라인 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영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는 펀더멘털이 탄탄한 종목을 이 분할 매수 관점에서 대응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투자 아이디어 제시를 해주셨어요. 이 종목 리가켄 바이오 인수로 장기적인 이 미래 성장성을 확보했다라는 부분 언급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11만 원, 손절가 7만 원 잡고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딜사이트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결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수익 상황이었습니다. 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특징주 잡아보고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분의 의견이 살짝 갈렸다고 하는데 좀 기대를 해주시고요. 스포하시는 건가요? 아, 그렇죠. 네, 살짝 네.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임순재 루크투자연구소 대표, 김시은 헤르메스 스탁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만주 쪽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안에서 비만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지금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보니까요. 뭐 삼천당제약, 펩트론 같은 비만주가 다수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비만주 중에서 DXVX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이틀 급등이고요. 오늘 뭐 장중에 상한가 직행을 했던데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아, 처음부터 엇갈리는군요. 그렇네요. 임순재 대표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뭐 DXVX가 오늘 뭐 강하게 이제 오르는 이유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이제 후보 물질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자체적으로 뭐 아직까지 뭐 이제 전물질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기존에 이제 하루 한 번 정도 이제 복용을 한다라고 보고 GLP-1에 비해서 일단 부작용이 최소화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한다라고 이제 회사 측에서 밝혔고요. AI 기반으로 이제 만든 신약이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단 기존에 만들었던 거와는 약간 좀 다른 형태의 이제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뭐 두 가지 물질을 올해 내에 이제 특허 출원을 하겠다라고 지금 계획까지 발표한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비만 치료제 관련된 부분은 뭐 계속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비만 치료제가 과거에는 이제 몸무게만 줄인다라고 생각했다가 최근에 이제 만병통치약처럼 이제 다양한 혈관 질환에 이제 개선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관련된 종목으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뭐 이걸 자체적으로 개발한다, 뭐 최종적으로 만든다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이런 이제 임상이 어느 정도 단계에 지났을 때 기술 수출할 수 있는 기업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만주 내에서도 기술 수출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바라보자라고 말씀 주셨어요. 근데 김시은 팀장님께서는 왜 X 주셨어요? 일단 앞서서 좀 비만 치료제 관련했을 때 네. 특히 비만 치료제라는 이슈가 살짝만 묻혀도 굉장히 급등하는 그거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상승이 충분히 열려 있고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가 5월 말에 유상증자 500억 원 규모의 소식이 나오면서 개파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충분히 메워줄 수 있다. 3,400원까지의 상방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추가 상승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기는 하나 저희 이제
투자의 성향상 X의 의견을 드렸는데 네. 그 이유가 지금 이 기업이 실적이 잘 안 나와주고 있고요. 특히 시총이 1,000억이 안 됩니다. 시총이 1,000억이 안 된다는 것은 적은 수급으로도 변동성을 크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인데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유상증자를 했어요. 500억 원 정도의 규모를 했는데 그럼 유상증자를 했으면 뭐 연구를 한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하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채무 상환의 목적입니다. 실적이 특히 안 나오는 기업이라는 점을 한 번은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1분기 부채 비율이 300%가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인 성향상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종가 매수하기에는 X의 의견, 다만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열려 있다 보니까 내가 시총이 작은 종목군이라도 좀 변동성을 즐기실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내가 비만 치료제 에 대한 기대감이 좀 긍정적으로 남아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셔도 좋긴 하나 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좀 투자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비만주 내에서 시총 큰 애들은 봐도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오늘 DXVX 같은 경우가 오늘 보면은 또 외국인이랑 기관이 많이 털었어요. 지금 이 종목군들이 두 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이들 종목군들 이전에 계속해서 모아놨던 물량들을 계속해서 턴다라는 것은 약간의 좀 이제 걸리는 부분들이 있고 오히려 내가 비만 치료제에 관련했을 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싶으시면 오히려 대장주 뭐 펩트론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기술력과 업황은 좋은데 변동성에 좀 주의를 하자 이런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자 다음은 VT입니다. 리드샷이 연인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자 이 VT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자 두 분 종가 매수 하시는군요. 여기서는 일치를 했습니다. 자 대표님부터 임순재 대표님부터 들어볼게요. 네, 뭐 VT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오늘 이제 화장품 관련돼서 이제 CDMO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뭐 아마존에서 지금 화장품 이제 프라임데이 때 화장품 판매가 이제 상당히 좋게 이루어졌고 그게 이제 국내 화장품이 이제 상위에 이제 랭킹이 되면서 지금 뭐 화장품에 대한 이제 관심사는 오늘 좀 크게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북미향 매출에 대한 부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화장품주는 좀 더 북미향 매출이 높은 비중을 갖고 있는 화장품주들은 여전히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바로 김수임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어떤 의견이신가요? 일단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VT라는 기업의 지역별 매출을 보면은 그동안 일본 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 쪽에서 60% 정도가 나왔고 미국 쪽에서 2% 정도가 나왔는데 이번 프라임데이 쪽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얻어냈으면서 관련했을 때 매출이 미국 쪽에서의 성과가 점점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계속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을 보면은 여전히 VT 같은 경우는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시장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안 빼고 끝까지 힘을 밀어 올리면서 양봉을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열려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화장품 섹터 내에서도 VT라는 기업은 히트 상품이 있고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데다가 미국 쪽에 대한 성장 기대감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지금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는 화장품 종목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미 숫자가 따박따박 예쁘게 찍히고 있는데 향후 성장성까지 갖추고 있다라는 부분 종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자,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쪽 미래 먹거리로 키워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엇갈렸네요. 깔리는군요. 네. 이번에는 김시은 팀장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일단 이 기업도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여지는 남아 있으나 역시나 투자 성향에 대한 부분들로 보게 되었을 때 X의 의견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 종목을 보게 되었을 때 차트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네. 5월 초에 700억 원 규모의 CB 발행 결정이 나오면서 점상이 5번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제 뭐 일개 개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차트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관련했을 때 오늘 같은 경우에도 CB 발행을
납입을 완료를 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좀 강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 지금 이 안에 그 드라이브를 하시는 누군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쉽게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2차 전지 투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다. 전구체라든지 합작법인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2차 전지 종목군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뭐 에코프로라든지 LNF라든지 대다수의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바닥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종목만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오르는 것은 저는 지금 그 안에 있는 이제 누군가의 그 드라이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투자를 할 때 뭐 단기적인 변동성이라든지 뭐 혹은 수익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도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네. 내가 믿을 수 있는 무엇인가가 더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투자를 하는데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내가 분석한 기업들의 펀더멘털이라든지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등을 보면서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락을 하더라도 그를 바탕으로 했을 때 추가 매수라든지 혹은 분할이라든지 다양한 투자 전략을 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역시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저의 투자 상황과 좀 맞지 않는 종목이라서 X의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순재 대표님은 그러면 어떤 모멘텀에 주목을 하신 거예요? 네, 제가 기본적으로 2차 전지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예. 네, 약간 좀 부정적인데요. 네. 근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회사와 전혀 다른 이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전환사채인지 700억을 발행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조금 뭐 얘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특히 이번에 이제 들어오는 데가 이제 대주주 중심으로 해서 대주주하고 이제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700억을 완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대주주에 주목을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주주가 주미 홍콩 뉴 에너지 테크놀로지라는 이제 중국계 회사인데 이 기업의 모회사를 중요시해야 되는데 세계 1위의 2차 전지 전구체를 만들고 있는 CNGR이라는 중국 회사가 지금 대주주입니다. 그러니까 CNGR이 직접적으로 이제 전구체를 그러니까 세계 1위의 전구체를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3억 개 전구체로도 글로벌 시장 점유율 1등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전구체를 만드는데 문제는 중국 내에서 이제 전구체를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대미 수출이거나 아니면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규제 사항들이 좀 많아지니까 이거를 우회하기 위해서 국내 법인을 지금 인수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자금을 통해서 이런 국내 2차 전지 관련된 기업을 아마 인수하거나 아니면 전구체 관련된 설비를 아마 국내에 만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기존에 있었던 국내 업체와는 다르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국내뿐만 아니라 뭐 중국 업체에도 같이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거나 아니면 제3세계, 제3국가에도 같이 납품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물론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해서 올라온 건 있겠지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지금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대주주 지분율이 이제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만큼 이 유통 물량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아마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종목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도 의견이 엇갈렸고요. 자, 빠르게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풍력발전 CS 윈드인데요. 자,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엇갈리는군요. 자, 팀장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좀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요. 서로 의견이 좀 엇갈려가지고 CS 윈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오늘 이제 바이든이 사퇴를 한다라는 분위기로 인해서 친환경 쪽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이 다시 한번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 다만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여지가 이제 바이든이 사퇴를 하면은 그 누군가가 나와야 하는데 과연 트럼프의 적수가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다시 한번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지금 증권가에서는 이미 다양한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대통령이 대선을 포기한 사례가 있는데 그 두 번의 사례 중에서 좀 대선 포기를 했을 때 크게 패를 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물론 단기적으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군들에 대해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이제 바이든 정책 관련 종목군들이 좀 상승할 수가 있긴 하나 다음 주 같은 경우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연속성을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표님의 의견도 조금 빠르게 들어볼게요. 네. 네, 뭐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후보 사퇴 여부가 지금 시장에서 뭐 네.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만약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이제 유지를 한다, 그러니까 끝까지 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분위기상으로 보면 백악관뿐만 아니라 미국 상하원 모두 다 공화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시장에서 걱정했던 IRA 법안에 대해서 당연히 법안을 손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후보를 사퇴한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나타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대선에서도 약간의 지금보다는 이제 격차가 줄어들 거고요. 그러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의회 선거에서 상하 양원 중에서 한 군데는 민주당이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상하 양원 중에 한 군데라도 이기게 되면 IRA 법안에 대해서 손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 뭐 행정명령으로만 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부분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친환경 관련주들이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와 더불어 이제 최근 들어 이제 뭐 풍력 발전과 관련돼서 최근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네. 하게 되면 친환경 관련된 분야의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좀 부각해서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국내에서도 뭐 해상 풍력 관련된 뭐 특별법을 지금 뭐 제정을 하기 위한 그 또 입법이 이제 다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향후에 긍정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미래 먹거리로 CXL 쪽에 칼을 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주도 급등하고 있는데요. 네오셈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X.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X부터 의견 들어볼게요. 임순재 대표님 빨리 얘기해 주세요. 네, 뭐 CLX 뭐 미래 기술이긴 하지만 언제 될지 아직 모릅니다. 상용화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왕이면 또 우리 팀장님 의견도 들어봐야겠죠? 뭐 삼성전자에 따라서 네오셈 같은 경우 특히 CXL 관련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다시 한번 더 나올 수가 있어서 관심 있게 봐야 한다. 짧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한 줄 평으로 짧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오셈에 대한 투자 의견, 엇갈리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금요일장 마감이 됐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주말을 맞이하고 싶었는데 시장 분위기가 영 녹록지는 않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 특히 우량주 쪽의 차익 실현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공포지수, 그러니까 변동성 지수도 급등세를 보이는 모습 포착이 됐는데요. 트럼프의 입이 오늘도 쉬지를 않았습니다. 당선이 된다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잘 지낼 거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오늘 시장 안에서 경협주들도 뜨거운 움직임을 보였고요. 이와 관련돼서 트럼프 트레이드 지속이 되는 모습, 여러 가지 움직임이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막판에 코스닥 쪽이 살짝 반등을 주기는 했는데요. 일부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매수가 이어졌고요. 지수 자체는 상승을 했는데 전 종목으로 온기가 이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하락 종목이 여전히 많았던 코스닥 시장입니다. 먼저 오늘 거래소 쪽 분위기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을 끌어줄 만한 특별한 호재가 없는 상황 속에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있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IT 업종을 굉장히 많이 팔아치우는 모습 확인이 됐는데요. 반도체가 밀리면서 지수 역시 힘을 영 못 썼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1% 넘게 밀렸고요. 2,800선 결국 붕괴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쪽 분위기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 코스닥 시장 하락으로 출발 이후에 개인들의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중 상승 반전하기도 했다가 5장 들어서는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다가 5장 들어서 장 막판에 상승 반전하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2차 전지 쪽이 아무래도 좀 움직였다. 신재생 쪽의 반등이 나와주면서 지수 역시도 상승 반전에 성공한 모습 포착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 지수 0.76% 모처럼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828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는 이 TSMC 호실적 이슈를 흡수를 하면서 삼전이 그래도 조금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은 결국 두 종목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간밤 엔비디아의 반등이 나와줘서 하이닉스도 좀 기대를 걸었었는데 결국은 약세로 마감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2.8% 밀리면서 84,400원 선에서 종가 형성하고요. SK 하이닉스가 1% 넘게 밀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LG 엔솔이 오늘 반등 나와줬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쪽에 반등이 나왔다라는 점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3% 넘게 상승하면서 34만 5,500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현대차, 기아차는 밀렸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된다면 시중 금리가 상승할 경우 자동차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아차 쪽의 낙폭이 조금 두드러졌습니다. 3% 넘게 밀리면서 11만 6,300원을 기록했습니다. KB금융이 강보합권 움직임 보인 가운데 포스코홀딩스는 1%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네이버는 오늘도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라인 야후 관련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 향후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1.5% 넘게 밀렸고요. 증권사들의 목표가 하향 리포트도 계속해서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신한지주가 1.6% 하락한 가운데 삼성물산도 1% 넘게 밀렸고요. 오늘 삼성 SDI는 0.7% 강보합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밀렸었던 2차 전지 쪽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하루였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가 반등이 크게 나와줬네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붙는 상황인데 6% 넘게 상승을 했고요. 에코프로가 2% 넘는 상승률을 보이면서 10만 원 선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 비만주가 시장에서 굉장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5장 들어서 계속해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많은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는데 오늘 하락으로 출발했던 삼천당 제약도 3.7%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어서 엔캠의 흐름도 함께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지배구조 강화에 대한 기대감,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6.1%대 상승률 기록했고요. 20만 원 선 목전에 둔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소부장단은 오늘도 좀 부진한 모습이죠. 리노공업이 3% 넘게 밀렸고 이 가운데 미용 의료기기단에서는 클래시스가 3%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펄어비스는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2%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휴젤이 2% 상승 22만 3,500원. K뷰티 관련 종목들 일부 종목의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가운데 실리콘2가 3.5%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짚어봤습니다. 내일의 전략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오늘 장 막판에 코스닥 쪽이 많이 올라와 주기는 했습니다만 그 온기가 전반적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임수재 대표님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다음 주말 동안에 아마 미국 대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좀 나올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 관련된 테마주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만약 교체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친환경 관련 기업들이 오늘 좀 반등을 보였는데 그 반등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계속 2분기 실적들이 계속 발표가 지금 기업들의 실적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군에 대해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세가 아마 다음 주에도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기업군 섹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여전히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빠른 순환매가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일단 지금 현재로는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아직까지는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적이 받쳐주고 있는 종목들을 좀 주목해 보자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김시훈 팀장님 다음 주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그 이유가 오늘 시장도 그렇고 최근 시장을 보면은 하락 종목 수가 굉장히 많고 거래 대금 자체가 굉장히 많이 쪼그라들었어요. 그만큼 현재 투자자분들의 마음은 관망을 하거나 그리고 이제 매수를 좀 머뭇거리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TSMC 쪽에서의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와도 기술주도 힘 못 쓰고 있고 지금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거에 따라서 아직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와 바이든 간의 정치적인 이슈는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다만 다음 주에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얼마나 잘 나올 것인지 그리고 그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얼마나 크게 뒤집을 것인지가 가장 관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의 실적에 따라서 다시 한번 긍정적인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점 특히 HBM 관련했을 때 저는 긍정론으로 보고 있고 특히 HBM에 대한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로 차지하는지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나온지에 따라서 다시 한번 기술주들의 반격 랠리가 나와줄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어서 현재 이제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섹터들, 뭐 전력기기라든지 방산이라든지 혹은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반도체에서도 일부 종목군들이긴 합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는 너무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조금 더 홀딩에 대한 전략들, 아무래도 실적 기반으로 좀 올라온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홀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내가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지금 섣부르게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다음 주의 상황을 보시면서 조금씩 매수를 하는 전략이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돈이 말라있는 시장 안에서 실적주에 대한 관심 유효하다. 다만 신규 매수자 관점에서는 다음 주에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대기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하고 대응해보자라는 부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딜사이트 마감 노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